출발 새 아침. 오늘은 60민주화 항쟁 기념일입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이른바 4.13 호원 조치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후 각계각층에서 호원 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6월 10일 대규모 국민대회가 예정됐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불법 집회로 원천 봉쇄해버렸고요. 이러한 집권당에 맞서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일제히 결사 항쟁을 시도했습니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온 나라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뜨거운 투쟁의 도가니로 변하게 된 겁니다. 곧 사그라들겠거니 하며 여유를 부렸던 전두환 정권. 6월 26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지칠 줄 모르고 민주화 항쟁을 이어가자 결국 그 유명한 6.29 선언으로 항복을 고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3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칼과 총보다 더 무서운 말과 펜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어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배수진을 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당권 경쟁이 굉장히 싱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김부겸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만나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임기를 꽉 채우고 대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도 맞기 때문에 앞으로 당권 경쟁이 더욱더 재미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야 재밌지만 당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은 이제 박지원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전 당대표가 맞붙었을 때부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의 가장 대선 지지율이 높았던 이낙연 의원이 당권 선언을 하면서 이낙연 의원이 출마하면은 나는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쉽게 도전을 못했는데 사실상 다른 대선 후보로도 불렸던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는 나가지 않고 이 당권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의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지 않고 민주당이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은 호남 기반의 의원인데 김부겸 의원은 PK와 TK 기반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꼭 현역 의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당원들의 마음을 잡고 그리고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경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해에 지방선거 후보자로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이 민주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선거 출마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되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대권에 도전한다 깜짝 발표를 해서 우리를 놀래켰는데 결과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도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배수진을 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정세균 총리가 민주원내 대표단과 만나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정세균 총리의 행보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사실 아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정세균 총리도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당내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서 야당 발목 잡기는 쉬운 일이지만 여당은 일을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원내대표의 중차대한 일을 잘 추진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쓰자라고 이런 격려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요, 북한의 채널 단절 이것 때문에 정부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이 대화 단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식 채널을 모두 끊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속내를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채널을 단절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풀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곧바로 평화의 무드로 돌아선 것만큼 우리나라와 현재 좋지 않은 이 상황도 언젠가는 급 반전돼서 오히려 훨씬 더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이 행동 자체가 정말로 대화를 끊으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일단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중국에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외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렸기로써니 이렇게까지 과하게 북한이 반응하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지나치다.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노동신문 글까지 게재하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 민간단체 그리고 또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대북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북한에서. 자,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 이러면서 단계적 대남 압박 조치를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단계적 대남 압박 조치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평상시 움직일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닫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과 북이 했었던 모든 내용들, 뭐 군통신선이라든지 또는 금강산 사업이라든지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나가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솔직히 말해서 남한과의 사업이 있긴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남한과의 사업이 진척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끊어내거나 또는 이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는 북한의 말처럼 남한과의 함께하는 이런 사업이 더 이상 막아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북 전문가들이 새로운 대화를 하자라는 신호로서 읽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죗값이 과연 정확히 뭔지 정말 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요, 대구시에서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자금 25억이 부당 지급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될 거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구시는 즉각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확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와 공단 직원 등 3,928명에게 25억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와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곧바로 월급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일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알려지자 곧바로 환수 조치에 나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잘못 지급한 것 자체를 이 잘못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로 한번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CNN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전국의 성인 12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거를 치른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5%고 트럼프 대통령은 41%로 지지율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거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봐도 되는 해석입니까? 네, 일단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지지율이다라고 하면 재선에 거의 다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CNN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제 5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1%로 14%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모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될 때를 돌이켜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어떠한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점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언론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지표상으로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지지율 격차보다 현재의 지지율 격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4년 전 트럼프가 전국 득표율에서 46.1%, 그런데 클린턴 후보는 48.2%였죠. 그래서 득표율에서 지면서도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있던 경합주에서 승리를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오늘 꼭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라떼는 말이야.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라떼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꼰대들의 언어를 풍자한 거기 때문이죠.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꼰대 문화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런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오늘은 홍길동도 아닌데 의원을 의원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네. 그 시대는 젊은 층들이 오히려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뭐 검색 하나 할 때도 이른바 구글링 한다고 할 때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내려고 하면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장벽이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직위가 있고 직급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그거에 눌려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없앰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항상 낼 수 있게 다가오기 편하게 하는 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카카오뱅크에서도 그런 걸 해봤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사실 나이 먹은 게 무슨 죄냐. 그런데 너무 우리 중장년층이 젊은이들 눈치를 본다. 이러면서 좀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좀 시각을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러면 의원님을 그냥 의원실에서는 의원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얀이라고 부르죠. 얀이요? 네. 얀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입니까? 예, 프랑스 사진작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에드발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는 환경작가인데 똑같은 사물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결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 먹을 자유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본소득론은 현재 무르익진 않았지만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과제를 던져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야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연 20만 원에서 연 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어떠한 경제 정책보다 경제 효과를 크게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기본소득론이 과연 정말 기본소득론이냐. 그런데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론은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 보편성과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성 그리고 국민 개개인을 다 주는 개별성 그다음에 매번 주기적으로 항상 줘야 되는 하고 그다음 충분히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의미는 있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하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 20만 원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준다는 건데요. 이걸 그렇죠. 가지고서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지 않아요? 조금 위협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위협합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1992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하시면서 카카오뱅크 신화까지 결국은 이제 실물경제의 대명사격으로 지금 불리우는 분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맞게 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고용보험의 확대 문제라든지 네. 이런 쪽. 그러니까 고용보험 확대라고 할 때도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됐던 건 아주 미흡한 일단 시도를 했던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제도라고 하는 건 재원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도 시작을 방향을 틀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랬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파악하면서 또 점차 자영업자까지 갈 때는 실행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재정도 얼마가 들지 아직은 개념상으로 얼마 들 거라 추계가 되지만 실제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완하면서 해나가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그렇게 시도한 게 맞다고 보이고요. 또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게 불구하고 그러면서 좀 청년기본소득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이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이미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동안 30만 원씩 자발적으로 그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있어가지고 보완적으로 좀 여유 있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 6개월에 30만 원이죠. 근데 그게 시행해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봐가면서 더 확대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청년 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고용보험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조금 하셨었는데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전국민 고용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아직은, 왜 맞을까요? 예. 아직은 기본소득론 같은 경우에서 모든 사람한테 얼마씩 투자하는 걸로 출발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문제도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용보험과 사회적 부조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에는 보완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그 기본소득을 어떻게 더 부과할지 더 보완할지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파적 기획에 함몰된 이 기본소득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기획의 함몰 이런 것들을 마땅한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축부터 시작해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보듬고 앞으로 나갈까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3차 추경 예를 들면 35조 3천억이라고 하는 3차 추경을 놓고도 이거를 뭐 통과를 시키네 만에 너무 규모가 커서 재정 적자가 부담스럽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코로나19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미중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지금 재정의 충당성보다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직 우리나라 국가 채무나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해가면서 또한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부채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 뭐 45%니 뭐 이런 과연 그게 45% 장벽이냐 50이 장벽이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전적으로 장벽이라고 해놓고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재원의 문제로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살짝 언급하셨는데 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방법이 또 증세입니까? 세금 또 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할 텐데요. 불편하시죠. 네.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는. 근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을 땐 좀 더 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보면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는 항상 논의돼야 될 사안이고요.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지원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특히 취약한 계층에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경제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 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점차 이게 더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 그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국가 발전, 경제 발전과 관련된 그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거고요. 한국 뉴딜이라고 할 때 뉴딜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뭐 과거의 회복이라든지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이라고 할 때 개혁 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 과제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하나씩 해들어가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위기 때마다 국가가 사실은 재정 지원을 쏟아 부어도 결과론적으로는 대기업 배만 불렸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지 가능할까요? 바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보면 최근 대기업만 아니면 일부 계층만 효과를 봤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는 쏠리지 않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은행 자금을 통해 가지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자금이 갔을 때 그 돈을 대한항공 일부 주주에게만 효과가 가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행이라든지 그 기간 산업을 유지함으로써 사용할 수 했을 때 그 효과가 국민들을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기업 주주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원 자체가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이름 뒤에 가장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효과를 어떻게 미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한편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특히 중요한 게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좀 아주 변혁적인 시각 혹은 시도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데 규제를 완화할 때도 과연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무엇일 것이며 따져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질병, 환경 이런 걸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건 결국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낡은 규제에 대한 완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쪽의 자신의 요구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따를 수 있는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효과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 규제 체제의 재편, 현 시대에 맞는 규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야지만 앞으로 규제에 관한 문제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 주장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그리고요.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치 양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이런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누가 맡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 선거 결과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법사위에서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발목 잡은 상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트집 찾기, 구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 논의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그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들어와서 원을 빨리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하시는 비대위원장으로 말씀하시는 내용과 실질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국회의장에서 항상 논의하고 항상 열려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안 되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한 민간단체가 살포했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면서요.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끊겠다던 북한,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연결선을 잘라내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험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부가 어제 정오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북측이 결국 받지 않았죠. 이거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여러 담화들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 사업
총화회의에서 김여정과 김영철 부위원장 지시로 모든 통신을 끊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12시를 기해 가지고 군통신선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노동당 간에 연락돼 있던 한라인까지도 모두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도 남북이 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갈랑 말랑 하면 바로 첫 단계 하는 게 연락 기능 차단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 연락선이라는 게 초보적인 이제 신뢰 구축 조치거든요. 그래서 통신 연락선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북측이 우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신호로 항상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통일부가 사실은 이 전단 살포 중단을 계속 예고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입법화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확실히 법으로 하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선영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이제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때도 박주선 의원이 제안한 적이 있고요. 20대 국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좌절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행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측에 대한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14년에도 이런 그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어서 민통선 부근에서 서로 이제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나요? 그 당시에도 북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하면은 발포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이 통선을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이제 고사총 사격을 했고요. 여기에 또 대응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남북 간 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어떤 그 풍선이라든지 삐라 살포가 단지 그 선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또 그럴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 살포가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커서 이렇게 좀 강하게 더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보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중 교역이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비난하는 이런 대북 전단이 살포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그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명확하게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서운함,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선두에 나서서 결국 우리 측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이 대북 전단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가 이 전쟁 수단 중에 하나인 소프트킬 방법이거든요. 이른바 심리전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 행위 자체가 네. 북측에게는 우리 측에서 화해 협력을 거부하고 여전히 북한을 전쟁 상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의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맞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의 우리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북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들을 여전히 전쟁 상대로 보고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적으로 규정한 거 맞잖아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 특히 2017년까지는 이제 그런 관계로 보다가 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화해협력의 관계로 재편했고요. 특히 작년 1월 1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다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를 보통 4.27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이 우리 측의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가 화해협력의 상대로 봤던 남측을 다시 대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이전 관계로? 아직은 이제 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통전부 담화를 보면은 남측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실행할 때까지 이런 대적 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네. 일단 시한은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무조건 100% 대적 관계로 돌아갔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대적 관계로 돌아가고 우리 측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걸로 봐도 됩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측과의 접촉을 계속 거부해왔고요. 그나마 유일한 통로가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측은 이제 우리과의 접촉을 계속 거부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통상적으로는 1월 1일 신년사라든지 또 1월 하순에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 호소문을 통해서 대남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나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고 또 우리 총선 결과도 한번 지켜보면서 북측이 이제 어느 정도 대남 정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첫 계기로서 이제 대북 전단 문제를 삼았고 이거를 공격함으로써 남북 간의 어떤 이제 긴장 국면을 통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북한 경제가 너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이제 25억에서 뭐 30억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 3억 달러 정도로 급격히 줄었고요. 또 작년 연말 12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귀국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뭐 잔류한 사람도 있지만 급격히 이제 그 외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외환난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단 뭐 북중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또 이 밀무역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은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다 이루지 못했고 특히 금년 연말까지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발전 전략이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1월달 경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은 식량난도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국내 불만을 뭔가 외부로 돌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결국 뭐 개성공단, 이 공업지구 철거 혹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북측이 요번이 한 것이 이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미 예고한 대로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뭐 가동이 중단됐지만 철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아직은 뭐 연락 통신선만 중단된 상태지만 폐쇄할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8월 말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동맹 2022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한미 군사 연습을 문제 삼아가지고 결국 군사합의서 위반을 다시 이제 걸겠죠. 그래서 군사합의서 폐기까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군사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좀 걱정되네요. 일단은
대북 전단을 계속 살펴하게 되면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풍선에 대해서 총괄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2014년 10월 달에도 그 연천 지역에서 그 발사해가지고 총탄이 이제 우리 쪽에 날라와가지고 그렇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풍선이 직접 또 날라온다면은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보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선 걸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판을 깨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 건 아니고요. 통전부나 이런 데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판은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 그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측이 대남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판을 깨려는 의도는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뭔가 조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지금 북한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더 촘촘한 게 이제 미국의 독재 제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경제 원조라든지 뭐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대북 전단 금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군사 연습이나 무기 도입 이런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계없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실제로 뭐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재 제재 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체적으로 군사 문제라든지 또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또 향후 북미 대화가 진전될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굴종하는 거다, 뭐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건 지나친 정체 공세고 무엇보다도 자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 스스로 우리 정부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으로 보면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만 해도 윤호덕 의원이라든지 송갑석,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었고요. 19대 때도 보면은 뭐 김승남, 신재곤, 김민기 이런 의원들이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또는 뭐 국회가 김여정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 공세보다는 야당에서도 이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그 대북전단 실태에 대해서 좀 금지하는 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풀어가는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가겠습니다.